안녕하세요. 제2회 당진 K 웹드라마 어워드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AI와 웹드라마의 미래라는 주제로 생성형 AI 관련된 이야기와 그리고 현재 웹드라마 산업에 종사하시는 감독님들께서 앞으로 웹드라마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토론해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온라인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진행되고 이 기록은 유튜브에 계속 남아있을 테니까 많이 보시고 저희 웹드라마가 발전할 수 있도록 웹드라마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의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자인 권찬민 감독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웹드라마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저는 레벨업 팩토리를 운영하고 있는 권찬민이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현재와 미래를 말하기 전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부터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우리 기획사에서 신인들을 키우기 위해서 만드는 정말 프로젝트에 불과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시기에 판타지오라는 회사에 있었던 우리 신인 배우들이었는데 지금 다 잘 되셨어요. 포트폴리오를 줘야 되고 드라마를 따서 회사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마땅히 어떻게 이 친구들을 써먹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웹드라마를 만들어서 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이 웹드라마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이분들을 좋아하시는 팬분들 그 정도만 있었고, 어쨌든 포트폴리오 정도의 회사에서 우리 신인들을 키우기 위한 약간 포트폴리오 정도의 그런 규모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페이스북이 이제 좀 이렇게 인지도가 올라오면서 거기에 수많은 영상들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시나 드라마에 갈증이 있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72초 드라마가 치고 나오면서 그렇게 여기서 현재 조조소처럼 오구실이라는 드라마까지 기획 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이제 또 상업에서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연플리를 기획 제작을 해서 이거는 지금 연극으로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웹드라마가 보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현재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맞춰서 짧은 대본과 그리고 짧은 대본 형식의 우리 웹드라마와 스케치 코미디 형식의 컨텐츠, 그리고 최근에는 세로형 숏폼이 등장을 하게 되었어요. 어쨌든 명맥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새로운 컨텐츠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현재에서 미래로 넘어갈 때 저는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이 컨텐츠를 소비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가 명확해졌기 때문에 나는 스케치 코미디만 볼게, 나는 그냥 로맨스 드라마만 볼게, 이렇게 거의 갈라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래로 넘어간다 해도 크게 컨텐츠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영화를 하다가 웹드라마를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유튜브 플랫폼에서 지금 계속 조회수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스케치 코미디도 마찬가지고 짧은 대본도 마찬가지고 계속 조회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걸 원하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또 새로운 변주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저는 그 변주가 오히려 퀄리티가 조금 있는 드라마가 등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거든요. 많아서 맨날 나오던 사람들만 또 나오고 똑같은 형식으로만 계속 컨텐츠를 찍어내기 때문에 추후에는 너무 조회수에 연연하지 않는 그들만이 갖고 있는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가 조금은 더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세로 숏폼은 그렇게 롱런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가 요 현재와 미래 사이에 VR 컨텐츠가 잠깐 등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금방 사그라들었습니다. 이 세로 숏폼은 뭔가 이렇게 플랫폼으로서 만들어서 출시하기엔 너무 좋은 아이템이지만 보는 동안 저희가 시청자들이 굉장히 피로감이 많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로라는 게 핸드폰을 안 돌리기 위해서 시작한 게 세로였거든요. 근데 드라마를 담아내기에는 아직 세로는 저는 조금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은 조금 이렇게 좀 하향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 남는 거는 저는 로맨스 드라마만큼은 계속 명맥을 유지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케치 코미디도 너무 지금 주제나 이런 것들이 고갈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로맨스 드라마 내지 정말 좀 퀄리티가 있는 것들이 이제 좀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서 나오면서 그러면서 또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갈 수 있는 좀 계기가 마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배우 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배우님들에게 좀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을 하자면 과거에는 정말 프로필을 돌려서 영화에 캐스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산업이기 때문에 돈이 도는 산업이기 때문에 정말 신인을 잘 뽑질 않아요. 신인을 잘 뽑지 않고 그러려면은 본인들이 자신의 가치를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요즘같이 정말 본인들의 역량을 발휘하기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요즘에 보시면은 띠비라는 스케치 코미디 채널도 단역 배우들이 만들어서 기획을 해서 하는 걸 보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정말 예전처럼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도저히 배우님들에게는 역할이 가지 않을 좀 잔인한 세상이 저는 연출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배우만 할 게 아니고 연출도 할 줄 알고 제작도 좀 할 줄 알아야 돼, 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찬민 감독님께서 웹드라마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모든 발표가 끝나고 제 패널 토론에서 제가 더 많은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김경록 감독님의 이야기를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와 함께 춤을 대표 그리고 샌딩유 배급사 실장을 맡고 있는 김경록입니다. 저는 오늘 그 많은 주제 중에 제작 예산 삭감과 품질 유지, 제한된 자원으로의 도전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주제가 아마 모든 제작사와 이제 어떤 창작자분들한테 되게 불편한 사실 진실이에요. 왜냐하면 적은 예산으로 이제 하이 퀄리티를 유지한다는 게 사실 되게 그러니까 모두의 입장에서도 사실 되게 좋지 않은 어떤 방식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주제를 또 얘기를 했을 때 대부분의 어쨌든 투자자라던가 어떤 이제 클라이언츠를 이제 다룰 때 되게 적은 돈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사실 되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늘 어떤 예산을 통해서 만든다는 게 되게 도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제 쭉 가성 대비를 찾는 이제 투자자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영상 제작자뿐만이 아니라 어떤 콘텐츠든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계속 적은 돈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시대가 계속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만약 이번 영상 콘텐츠 웹드라마라던가 어떤 영상물을 만들 때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양질의 퀄리티를 뽑을 수 있는 방식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 양립할 수 없다고도 생각은 들지만 해결 방안은 조금 어느 정도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좀 가져온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결 방안 총 3가지인데요. 적은 인력과 그리고 올라운드 플레이어, 그리고 두 번째 제한된 공간과 감정선이 있는 이야기, 세 번째 자원봉사와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한다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예산이 적게 드는 어떤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요 3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 적은 인력과 올라운드 플레이어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요즘 사실 유튜브 시장이 엄청 활성화되면서 이제 영상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적은 인원의 어떤 회사들이 되게 많이 생겼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도시정전이라는 이제 스튜디오를 이제 을지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제도 영상회사 팀하고 좀 같이 소통을 했는데 사실 이제 감독님 한 분이랑 스텝 한 분이 이렇게 두 분이 오셔가지고 인디 드라마를 찍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두 분이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제작 시간을 이제 4시간으로 잡고 오셨는데 조금 제작 시간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은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어떤 사람한테 인건비를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 장소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하면서 찍는 게 조금 더 가성 대비로 좀 맞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요즘 사실 유튜브 회사들이 많이 생기면서 되게 생각보다 너무 작품을 잘 만드는 어떤 유튜브 회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 제작사로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것도 되게 괜찮은 방법인데, 사실상 소규모로 해서 이제 원래 우리가 주던 방식과 일정을 이제 소화해달라 그러면 사실 그 무리가 있는 거고요. 이 소규모 회사한테 조금 더 시간을 조금 더 줘가지고 이제 양질의 어떤 제작할 수 있는 영상품을 이제 좀 만드는 걸로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올라운드 플레이어입니다. 이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게 거의 요즘 생긴 말입니다. 아마 지금 여기 그 저희 감독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사실 혼자서 이렇게 1인 영상 제작자가 만드는 경우가 이제 생겼습니다. 사실 이제 2014년 정도, 15년 정도에 이제 혼자서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되게 엄청난 그 문제가 의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모두가 욕을 했었어요. 사실 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아무리 소규모여도 10명은 있어야 된다, 15명은 있어야 된다, 막 조명팀 어떡할 거냐, 촬영팀 어떡할 거냐,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경기도에서 먼저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라고 이제 그걸 하면서 많은 1인 크리에이터 분들이 단편 영화를 제작을 하는데 생각보다 볼만한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사실 이제 조금 요즘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더 많아진 게 1인 영상 제작자가 많아지면서 혼자서 뭔가를 이제 제작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 방식을 추천하는 게 너무 죄송하고요. 원래 이제 뭔가를 이제 투자를 받아서 찍는다는 게 사실 이제 품질을 올리려고 한다면은 사실 이 방법이 사실 맞지는 않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투자자가 맞는 어떤 품질에 맞는 어떤 드라마나 웹드라마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은 또 이런 방식으로 일단 하기는 해야겠지만, 이런 방식을 만약에 한다면은 조금 더 기한을 주거나 어떤 방식을 조금 더 조건을 더 걸어가지고 품질을 조금 유지하는 방식으로 좀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이제 최대로 줄이되 1인한테는 이제 많은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한다면은 조금 더 서로에게 만족스러운 방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면서 또 하나 이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 최근에 만난 촬영 감독님들이 저한테 엄청 뭐라 해요. 되게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라. 1인 크리에이터 뭐 그런 말 하면은 진짜 퀄리티를 남겨야 되는 사람 또 누가 있냐. 요즘 또 되게 유행하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어플이라고 해야 되나, 스레드 같은데 요즘 또 영상 글들이 되게 많이 올라옵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하면서 더 그분들한테 좀 분노 사는 부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투자자들한테 맞는 어떤 혜택, 어떤 해결 방안들이 필요하다면은 이 두 가지 방식을 조금 유지하되 조금 많은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야지 품질이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예를 갖고 왔는데요. 사실 이제 다른 예도 되게 많겠지만은 일단 제가 직접 해왔던 어떤 제작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하트클리너라는 웹드라마를 이제 요번 당진 웹 어워드 이제 내일 틀어지는데요. 이제 여기서 틀어지는 작품이 이제 3명이서 이제 제작을 한 작품입니다. 사실 요 작품은 이제 총 러닝 타임은 61분의 어떤 웹드라마 형식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를 만들 때 사실 원래는 저 혼자 만들려고 했습니다. 1인 제작으로 해서 어떤 60분의 어떤 영상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 때문에 만들었는데, 이제 어떤 촬영 감독님이 사실상 어떤 요번에 나도 이 도전에 한번 참여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확히는 2인이서 만들었고요. 한 명은 이제 조금 도와주는 형식으로 만들어서 작품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인이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이 60분의 작품을 만들 때 총 카메라 2대로 돌려가지고 한 8회차 정도 되는 어떤 시간으로 영화를 이렇게 웹드라마를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그 8회차 동안 사실 되게 밤새는 경우도 많았고 여러 일도 많았지만, 되게 어떻게 보면 또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프리프로덕션인 것 같아요. 프리프로덕션이 정말로 잘 돼 있으면 소수의 인원으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조금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작품에 이제 시간의 온도 같을 경우에는 사실 1인 제작으로 한번 제작해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미술부터 해서 촬영, 편집, 이렇게 이제 연출까지 이제 시나리오까지 다 제가 하게 됐는데, 사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제가 1인으로 만들겠다 어떤 도전 정신으로 만들었다기보다 이제 영화 함께 춤을이라는 이제 영화 팀에서 7일 동안 영화 만들기 대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혼자서 만들어야 되는 방식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혼자서 만드는 방식이 조금 통하면서 이렇게 어떤 조금 다른 영화제에 또 이렇게 선정되고 상영되는 결과가 나오긴 했었는데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했었을 때 제 생각에는 어쨌든 품질 유지를 3명이서도 할 수 있고 1인이서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제작을 할 수 있지만 많은 시간과 어떤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제작사한테 준다면은 조금 더 가성 대비 어떤 창작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소수의 인원으로 만들다 보니까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면은 좀 이런 부분으로 투자를 하셔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 다른 회사보다는 아무래도 편집 기간이 배로 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른 회사는 이제 막 제가 최근에 함께했던 어떤 덕션 팀 같은 경우에는 편집을 이제 2인이서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3인이서 하거나 1인이서 하면 그 사람이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고 편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뭐 일주일 만에 해달라, 2주일 만에 해달라 이런 거는 좀 사실 무리가 있는 편인 것 같고요. 원래 하던 방식에 그 사람한테 맞춰서 조금 기한을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게 이제 단점으로 이제 적용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급급하게 촬영된 장면들 때문에 요거는 사실상 이제 뭐 장비를 들어줄 사람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것도 사실 조금 같이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요 해결 방안을 좀 갖고 와봤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제한된 공간과 감정선을 좀 이용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웹드라마에 관련돼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사실 제가 처음에 요 두 가지를 또 갖고 왔던 것 중 하나가 여기가 당짓 웹 어워드다 보니까 당진에서 찍어야 될까? 아니면 어떤 지역에서 찍어야 될까라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만약에 그런 어떤 광활한 곳에서 찍다 보면 되게 이동 시간도 많아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더 짧아져야 되는 어떤 시간 속에서 만들어야 한다면은 조금 더 한정된 장소로 만들어야지 어떤 시간도 적게 들고 예산도 적게 드는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야기를 만든다면은 물론 뭐 여행하는 이야기도 만들 수 있겠지만 어떤 한정된 장소 속에서 내가 이 영화를 계속 이끌어가겠다, 이 웹드라마를 이끌어가겠다는 생각이 있어야지 조금 더 예산이 적게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캐릭터의 감정선과 심리 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 제작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실 되게 이야기가 광범위하게 되고 어떤 다루고 싶은 소재가 조금 많아지다 보면은 가야 될 장소도 많아지고 해야 될 것도 많아집니다. 근데 이렇게 인물 중심으로 가다 보면은 사실 뒷백이 뭐가 나오는지 모르는 경우에 어떤 감정만 우리가 이끌려서 작품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감정선이 집중된 어떤 글들로 갖고 온다면은 아마 예산이 조금 더 적게 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두 가지로 조금 예로 갖고 온 영화가 완벽한 타인과 비포 선라이즈입니다. 사실 이 완벽한 타인 같은 경우에는 딱 이 한 장소로 나와가지고 한 달 반만 촬영했다고 합니다. 한 달 반만 촬영했고 9개월 동안 편집을 해서 제작비를 이제 38억으로 했는데 사실 이제 38억이 되게 큰 금액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38억이면 정말로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이제 장소와 배우 섭외비와 되게 적은 어떤 딱 인력비로 이렇게 지금 제작된 어떤 영화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 비포 선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만의 감정, 물론 배경이 되게 이쁘게 나오지만 생각보다 어떤 롱샷이나 이런 것보다 인물의 감정선 위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는 아무래도 둘이서 이제 한 공간, 되게 좁은 공간에서 있는 일들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이제 조금 더 이제 내가 한정된 장소와 어떤 감정선으로 가다 보면은 좀 더 적은 예산으로 품질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이제 단점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되게 적은 장소라고 한다고 하면 정말로 이제 단적인 예로 들었을 때 127시간이라는 영화가 있고 뭐 베리드라는 영화가 있고 이런 영화들을 봤을 때 그 장소에서 대체 어떤 컷으로 이걸 효과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되게 많은 고민이 느껴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정된 장소를 하다 보면은 장면의 다양성적인 이제 측면이 되게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장소가 한 곳인데 어디서 되게 멋있게 찍고 막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떤 큰 장비가 들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단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로운 캐릭터가 없어가지고 신선함이 부족해질 수 있는데, 사실상 이게 감정선으로 많이 이어지는데 계속 누군가가 또 등장해야 되고 뭐 또 하다 보면은 또 어떤 다른 어떤 에피소드라던가 이런 걸 만들다 보니까 또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둘한테 집중해가지고 하는데 대신에 단점으로는 어쨌든 신선함과 재미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이거를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만약에 사용했을 때 이야기가 부실할 경우에는 정말 이제 이탈할 경우가 많아질 거란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이제 바뀌는 게 없으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자원봉사와 연계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이건 좀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대학교 홍보 영상을 찍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교 홍보 영상을 찍는다는 게 내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느낌 때문에 많은 자원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때 자원을 해서 이제 저희 영화과 학생분들이 만들었던 그 홍보 영상이 생각보다 품질이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시대가 좀 더 아마추어 어떤 프로의 경기가 좀 무너지고 있는 때다 보니까 만약에 정말로 어떤 예산을 줄여가지고 품질 유지를 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젊은 친구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기회를 주면서 좀 제작하는 방식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단적으로 웹드라마를 공부하고 배운 학생이라고 적었지만 웹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영상 아니면 뭐 영화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같이 협업해가지고 만드는 방식을 한다 그러면은 조금 더 예산이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과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과목의 과제물로서도 많이 작용이 된다면은 이런 제작물들이 조금 더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홍보 혹은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과 협업인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력은 채워질 수 있지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만들기 때문에 사실상 사람은 많지 산으로 갈 수 있는 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강사 한 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좀 더 교육이 조금 가능한 상태로서 많은 인력을 써야 되는 작품이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강사와 이제 어떤 자원봉사자들, 지역 홍보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과 협업해가지고 만드는 것도 괜찮을 거란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단점은 방금도 이제 말했지만 전문적이지 않은 인력과 이제 뭐 어떤 교육도 해야 되고 촬영 시간이 사실 딜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까지 이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어떤 영상이라던가 영화를 계속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하는데 일반인도 괜찮다, 다 들어와라 라고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게 나중에 한계 이제 조금 회차가 늘어나다 보면 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즐거움으로 하거든요. 뭔가 슬레이트를 치는 것조차 재밌고 렉 버튼을 누르는 것부터 재밌고 내가 엑스트라로 나오는 게 재밌지만 사실 그거 정말 짧게 가다 보니까 금방 체력이 소진되고 금방 관심도가 좀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처음에는 이제 그냥 와주기만 해도 감사하다를 이제 떠나서 나한테 한번 배워볼래라고 하면서 조금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 거죠. 모르는 거에 대한 어떤 교육으로서 알려주는 게 있고 그러고 나서 참여를 이제 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되게 딜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단점이 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케줄 조정의 어려움입니다. 진짜 요거는 조금 사실 요즘 프로분들도 바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사실상 일반인 분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전 같을 경우에 그러니까 예전 얘기를 자꾸 해서 너무 죄송한데 예전 같을 경우 같이 자고 뭐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했던 게 좋았는데 요즘에는 집에 너무 가고 싶어요. 집에 가서 이제 너무 가고 싶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어떤 일들에 대한 어떤 소중함과 내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 시대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줄 조정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할 때는 이 스케줄 조정에 대한 어떤 조금 열려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협업으로 인한 이제 복잡한 승인 절차,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만약 학교랑 한다. 아니면 어떤 단체와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만약에 그게 공공기관일수록 조금 더 되게 이제 어떤 사람한테 이제 뭐 계약서를 딴다던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딜레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정확히는 정말로 예산을 줄이는 일이지만 사실상 되게 또 더 딜레이가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책임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사실상 제가 영화 현장에서 제가 들었던 말은 결국 감독과 배우 아니고서는 다 내 영화 망치러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더 좋다는 아이들이라고 만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사실상 되게 촬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좀 그 마인드를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 난 일하는 사람이고 출근이 있고 퇴근하는 거기 때문에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어떤 책임적인 부분에서 당연히 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단점으로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했는데요. 이 외에도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사실상 되게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품질을 유지할까 앞으로도 계속 고민될 어떤 주제들인데 만약에 웹드라마에 대한 거라면은 이 주제들을 조금 더 참고해서 만들어 주시면 조금 더 적은 예산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K 웹드라마 어워드 사무국장 이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없어질 직업을 이야기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변호사, 그리고 신문 기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영상을 하는 직업도 빠르게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열차의 도착이 세계 최초의 영화라고 합니다. 몇 명이 제작했을까요? 뭐 2명이었겠죠. 왜냐면 류미르 형제가 만들었으니까요. 최초의 영화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작업한 결과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움직이는 사진 개념을 했던 기술적인 어떤 뭐 장치를 나는 튼다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현재와 같이 영상을 문화나 어떤 예술로 본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1920년이 되면 영화가 일상에서는 뛰어올 수 없는 중요한 문화가 됩니다. 그 당시에 무성영화의 인기는 정말 그 당시 무성영화 배우들의 인기는 지금의 스타들보다 훨씬 더 높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위기가 닥칩니다. 영화는 탄생과 함께 동시에 위기가 오거든요. 1927년 유성영화가 재즈싱어라는 유성영화가 나옵니다. 당시 정말 인기 많았던 여배우 그리고 남자 배우들 중에서 발성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도태되었던 분들이 되게 많았죠. 반대로 성공하는 배우들도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1950년대, 40년대가 나오면서 컬러 영화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위기가 닥칩니다. 우리는 컬러 영화가 왜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에 스텝이나 이런 분들은 위기였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였을 거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영화를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회였죠. 새로운 컬러 영화 나온다는 거는 새로운 영화들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나왔던 영화 오즈의 마법사나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지금도 명작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영화들이거든요. 이렇게 영화는 탄생과 위기가 1920년부터 50년까지 같이 왔습니다. 근데 20세기 중반이 되면 영화의 결정적인 위기라는 시기가 오거든요. 바로 TV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TV는 20세기 전부터 계속 개발이 됐지만 기계식 TV부터 시작해서 계속 개발이 됐지만 어떤 현재와 같은 방송국 시스템에 의한 이런 보급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걸 최초로 방송국 시스템을 도입한 건 독일에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을 홍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치의 홍보 도구로 TV가 등장했습니다. 그렇지만 TV는 그 이후 정말 빠르게 발전했죠. BBC 방송국이나 미국의 갑자기 방송국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미국에서 엄청난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죠. 영화는 위기를 느꼈을 겁니다. 당시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 산업은 큰 위기를 느꼈을 겁니다. 당시 그래서 영화관은 돌파하기 위해서 생각한 것이 블록버스터 그리고 계층에 집중하는 영화를 생각했을 겁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해보면 미국의 60년대 영화를 많이 보면 젊은 청춘들이 데이트할 때 극장에 가거나 야외 극장에서 TV에서 보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당시 미국 헐리우드가 집중적으로 노렸던 타깃들이 그런 데이트하는 연인들. 왜냐면 연인들이 집에서 그 조그만 TV로 보기보다는 큰 화면에서 보면서 그리고 극장의 그런 어두컴컴한 분위기에서 뭔가 데이트하는 이런 것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서 영화가 그분들에게 먹힐 수 있었죠. 그래서 TV의 등장은 반대로 영화 산업의 급격한 확장을 불러왔습니다. 블록버스터 그리고 10대나 이런 소비층의 확대들을 가져올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TV가 영화와 함께 영상 콘텐츠를 발전시키는 함께 하는 이런 역할을 했죠. 80년대가 되면 VCR이 각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VCR을 보급할 때 두 개의 큰 회사가 경쟁했었습니다. VHS라는 미국 주도의 그런 표준 그리고
소니의 했던 베타 방식이라는 두 가지의 당시에 비디오가 전자업계에서는 크게 부딪히면서 발전을 끌어왔죠. 결과적으로 VHS가 시장을 석권하죠. 예를 들어서 만약 조커가 지금 비디오에 오늘 나온다. 비디오 가게 나왔다. 그럼 어땠을까요? 당시에 정말 비디오 가게 가서 그거 예약하려고, 그리고 비디오 가게 아저씨가 오전에 빌렸는데도 오늘 오후 5시까지 꼭 반납해 주세요 이럽니다. 그래야 다음 사람이 빌릴 수 있으니까 회전율이 중요하니까요. 당시에 비디오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디오로 인한 영상물이 소비가 되죠. 비디오의 복음은 우리가 영상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 인터넷이 보급이 되죠. 그러면서 디지털화가 영상에 같이 옵니다. 필름은 사라지고 디지털 카메라로 영화를 찍는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영화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필름이 사라지고 무슨 영화를 디지털로 찍어. 색상이나 이런 거 절대 안 나와. 디지털은 따라올 수 없어. 그런데 그로부터 10년 후가 되면 다 디지털로 영화를 찍고 있고, 지금은 필름으로 찍는 게 저 영화 필름으로 찍었대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필름이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그런데 필름이 사라진 디지털화가 더 빨리 우리 소비자에게 영향을 준 거는 인터넷과 함께 스트리밍 서비스가 등장한 겁니다. 만약 필름이 계속 썼다면 필름으로 영화한 걸 다시 인코딩, 디코딩을 거쳐서 스트리밍을 하기에는요, 화질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랐을 겁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디지털로 했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는 당시에 새로 나온 이런 신기술과 그걸 활용한 영상의 스트리밍이 결합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이 이제는 누구나 시청료는 안 내더라도 OTT 서비스는 두세 개씩 이용하는 현재와 같은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영화는 탄생을 거치면서 위기까지, 그리고 그 위기들을 슬기롭게 겪어 넘어왔습니다. 블록버스터가 TV와 경쟁하기엔 영화 산업의 그런 해결 방법이었고, 홈비디오가 나왔을 때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극장이 아닌 집에서 영화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화 산업들이 꾸준히 노력해서 극장으로 사람들을 불러온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화가 됐어도 사람들은 이 필름 시대의 종말이 아닌 이것을 새로운 CG와 결합하고 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디지털화가 되고선 처음 나왔던 주라기 공원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야, 어떻게 공룡이 저렇게 실감나? 저걸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어? 그렇지만 이제 공룡 정도 나오는 영화는 아주 흔하거든요. 그렇게 영화 산업은 이런 위기들을 과거에는 계속해서 극복하고 넘어왔지만, 현재 이런 5가지의 저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정말 영화는 살아남겠지만 영화를 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팬데믹 사태와 영화관의 위기입니다. 2019년 우리나라가 최고 정점의 영화관의 매출을 찍었습니다. 1조 9천억 정도 매출을 올렸고요. 영화를 본 사람이 관객 수가 2억 2천 명이었습니다. 1인당 1년에 4.37번 정도 영화관을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코로나 때 영화관을 못 갔지 않습니까? 매출이 뚝 떨어졌죠. 2022년 팬데믹이 됐습니다. 1조 1천억. 그리고 전체 관객 수가 1억 1,000명이었습니다. 딱 반으로 줄었죠. 관객 수는 반으로 줄었는데 매출액은 반으로 안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다 아시죠? 관람료를 올렸지 않습니까? 23년도에는 2년보다 조금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23년도에 천만 영화 2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1조 2천, 관객 수가 1억 2천 명입니다. 2024년도에도 비슷합니다. 지금도 10월까지 한 1억 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올해도 연말까지 1억 2천 정도 찍을 거다. 요즘의 특징은 추석이든 크리스마스든 이런 때 관객이 특별하게 늘지 않더라고요. 어떤 대박나는 영화가 있으면 늘죠. 근데 올해 한국 영화들 계속 실패했지 않습니까? 대박 날 거라고 예상했던 영화들이
계속 지금 실패를 해서 올해 한 1억 2천 명 정도 찍을 거라고 생각하고 매출도 한 1조 2천에서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2025년도 비슷하지 않을까? 앞으로 영화관은 매출이 떨어지면 떨어졌지 오르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 OTT와 대형 TV의 등장이죠. 이 화면만한 게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굳이 영화관에 갈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영화관에 안 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OTT를 통해서 이제 수많은 컨텐츠를 우리가 선택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집에서 편하게. 요즘 OTT를 볼 때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한 편을 다 보지를 거의 안 해요. 하나 보다 조금 보면 다른 거 찾아서 누르고 요즘엔 영화 컨텐츠를 보는 시간보다 검색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으니까 뭘 봐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필름에서 디지털로 넘어오고 그 디지털이 스트리밍으로 되고 스트리밍을 받는 OTT 서비스가 되면서 우리의 컨텐츠를 선택하는 폭이 넓어지고 거기에 대형 TV까지 등장하면서 집에서 영화관을 가지 않는 영화관의 시대가 온 거죠. 지금까지가 현재였다면 이제 미래에는 더 걱정할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AI와 확장현실의 시대가 된 거죠. 넷플릭스의 블랙미러 6번째 시즌인가요? 첫 번째 작품 조는 끔찍해라는 작품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주인공이 어느 날 갑자기 TV에서 나의 일상이 드라마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그것을 파헤치기 위해서 그 제작사를 갑니다. 근데 결국 자기도 가상현실에서의 하나의 캐릭터인 것을 알게 된다는 아는 내용인데 여기 이제 양자 컴퓨터 얘기가 나옵니다. 양자 컴퓨터로 쉽게 인터랙티브한 내용이 바로바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제가 올해 초에 현재 방송국 방송국에서 일하는 제 후배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현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실험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조만간 2, 3년 안에 장편 극영화 정도는 충분히 생성형으로 AI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본인들의 방송국에서 일하는 본인들의 이런 일자리는 조만간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올 초 했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더 불러오는 것은 이런 새로운 장비들이 나온다는 거죠. 메타가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만들고 있는 AR 안경 오리온입니다. 현재 우리는 VR라고 생각하면 눈에 크고 되게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크지 않습니까? 이번에 애플이 만든 VR 기기가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부담스러운 가격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부담스러운 사이즈입니다. 그거 끼고 밖에 나간다는 것은 사실 좀 아무리 그래도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오리온의 이 안경은 메타의 안경은 그냥 안경 형태로 나올 거고요. 아마 27년 상용화 될 때는 더 얇고 더 가볍게 나올 겁니다. 눈앞에 120인치짜리 화면이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나만의 컨텐츠를 볼 수 있고요. 나만의 인터랙티브요. 내가 선택하는 거대로 장면이 바뀌고 내가 선택하는 거대로 결론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영화들이 나온다고 하면 과연 사람들이 극장에 가고 우리가 지금처럼 소비하는 영상처럼 영상물을 소비할 것인가? 근데 더 문제는 이런 겁니다. 3D 엔진으로 만든 작품이거든요. 개인이 만든 작품입니다. 개인이 만든 단편 영화거든요. 아까 우리 김경록 감독님께서 1인이 만드는 그런 소규모 제작 시스템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3D 엔진을 통해서는요 1인이 만드는 작품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물론 좀 그런 작품들이 적지만 해외에서는 많은 실험과 도전들이 나오는 거죠. 이 장면은 제가 루마라는 생성형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요 외계인이 우리를 침공하는 장면을 해서 5초만 만들고요. 거기에 저항하는 저항군에서 만들어서 10초짜리, 편집한 8초 정도짜리로 만든 장면이거든요. 만드는데 2분도 안 걸렸습니다. 난 그 프롬프트만 치고, 물론 거기서 렌더링 해주는 시간이 좀 걸렸죠. 그렇지만 8초짜리 작품을 만드는데 저는 단 2줄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만든 CG로 만든 인물입니다. CG로 만든 인물, 특히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찍는 배우들과는 어딘가 모르게 다르다라는 선입견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알게 모르게 우리는 수많은 작품에서 CG로 만든 인물들을 보고 있거든요.
카지노에서 최민식 씨가 에이징 기술을 통해서 나이를 낮춘 것도 일종의 CG 기술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누가 어색하다는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CG를 통한 우리는 배우들을 만나고 있고요. 앞으로는 생성형 A가 만드는 이런 배우들을 만날 거는 거죠. 제가 지금 3개를 보여드렸습니다. 처음에 3D로 만든, 3D 엔진으로 만든 개인 작품들을 보여드렸고요. 생성형 AI를 통해서 프롬프트로 제가 만든 짧은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세 번째로 개인 학생들이 만든 이런 CG를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만약 결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성형 AI가 3D 엔진을 활용해서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단편영화, 장편영화 금방 만들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생성형 AI로 나올 작품들은요, 웹드라마는 아닙니다. 아마 넷플릭스 같은 OTT 회사들이 먼저 도입을 할 겁니다. 제가 넷플릭스에서 좋아하는 작품이 좀 작품이라기보다는 많이 보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요. 크리스마스를 다룬 영화들입니다. 넷플릭스에 보시면요,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연인들 이야기나 뭐 이런 거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거 보다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다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다 똑같은 이야기에 비슷비슷한 줄거리인데 사람만 살짝 바꾸고 이야기 소재 살짝 바꾸고 뭐 에피소드 살짝 바꿔서 만들거든요. 금방금방 찍어내는 작품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굳이 넷플릭스 입장에서 보면 배우를 쓸 필요 없고요. 제작진들을 쓸 필요 없지 않습니까? 생성형 AI가 된다면 거기다 맡겨버리면 금방 그런 작품들은 아마 하루에도 몇 개씩 나올 겁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정부나 이런 관에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을 요청해야 됩니다. 아까 김경록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처럼 이런 시스템을 정부에다 요청을 해야죠. 그리고 가상 스튜디오나 이런 것도 구축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대기업들이 가상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대기업들은 영화를 찍고 방송국들은 하겠죠.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나 아까 김경록 감독님이나 권찬민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명, 3명 놔두고 소규모된 장소에서만 찍는 그런 웹드라마를 찍어서 누가 보겠습니까? 현재 웹드라마를 찍는 분들도 AI에 대한 기술에 대한 적극적 수용이 사실 필요합니다. 우리도 AI 기술에 대한 적극적 수용을 해서 이런 환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미래에도 창작하는 자와 시청하는 자의 구분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성형 AI로요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 분들이 창작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조차 어렵거든요. 그래서 창작하는 분들은 꾸준히 남아있을 거고요. 반대로 시청하는 분들도 남아있을 겁니다. 시청하는 분은 그렇지만 생성형 AI가 만들었던지 우리 인간이 만들었다는지 구분은 없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생성형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리고 이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나 관에 요청해서 이런 작품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대가 곧 저는 진짜 몇 년 안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를 미리 준비하고 위기를 미리 우리가 대응할 때 우리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는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